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최근 2달 동안 실시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산물 유통업체 158곳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0일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IAEA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 연말쯤 엘니뇨가 최소 중간급 이상의 강도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올여름 폭염은 예년보다 심하지 않은 대신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검찰이나 금감원 등 기관이 사칭한 건수는 15% 늘었습니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15%가 넘고 5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도 9건에 달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미국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 상어가 나타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급히 물 밖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한 달여 사이 9건의 상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희석 설비와 긴급 차단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염수 관련 IAEA의 판단에 대해 관련국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먼저 미국은 IAEA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7문장짜리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류 계획을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며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IAEA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방식으로 평가 보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전기준은 모든 IAEA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전리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에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와 과학자들과 방류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등 일본 발표를 지지해왔습니다. A lot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I think the UN as well have said it's not a great idea. What's his position? I expect that will be discussed. I will also convey that the Prime Minister has announced that he will join the United States in announcing a new 2030 target.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염수를 지상 탱크에 저장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방류가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사능 오염 전문가의 말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이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와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기구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시 IAEA의 결정과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학적 존중도 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对于不确定的因素如此之多，持续时间如此之长的这种排放行为，谁来监测？怎么监测？如何确保监测的可信性？ 중국 외교부도 우대사 발언에 심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IAEA 실무진의 권한을 제한했고 다른 처리 방안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안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일본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报告不是日方排海的通行证，不能证明排海是处置核污染水唯一的、最安全的和最可靠的选项。 중국 정부는 일본이 해양 방류 계획을 취소하고 과학적이며 투명한 문제 해결 방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위반 행위가 적발된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가 158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반 행위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팬핸들 나바르 해변에 상어가 나타나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한 해수욕객이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에는 지느러미와 몸체 윤곽을 선명하게 물 위로 드러낸 상어가 해수욕객들 사이를 유유히 오가고 있습니다. 상어 출현을 외치는 경고 알림에 일부 해수욕객들은 급히 물 밖으로 피신했으나 상당수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어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초 이래 최소 16건의 상어 공격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플로리다에서 발생했고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엘니뇨가 올 연말쯤 중간급 이상의 강도로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4일 세계 기상기구와 국외 16개 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 올해 엘니뇨가 연말에 최소 중간급의 강도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간급 이상으로 발달한 엘니뇨는 그동안 19차례 있었고 이때 우리나라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엘니뇨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올여름 폭염은 예년보다 심하지 않고 대신 남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잦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로 최근 5년 동안 51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가 모두 2만 6천여 건이며 515명이 사망하고 3만 8천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빗길 사고의 39%가 이 기간 발생한 건데 여름철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로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을 포함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 밖에 신호 위반이 13%, 안전거리 미확보가 9%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비 올 때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안전 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식품 첨가물 전문가 회의에서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 기준을 발표할 경우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국내에서 아스파탐 사용이 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과 음식물을 통한 감염병 집단 발생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장마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까지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콜레라 등 병원군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신고가 30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8배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한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먹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AI가 인간의 활동으로 여겨졌던 음악 분야에도 진출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나 범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mp3 음원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악보로 변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버튼 한번 누르자 익숙했던 발라드 곡이 모차르트풍 클래식으로 바뀝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선보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AI가 그려준 악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자재로 편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졌던 편곡의 진입장벽을 낮춰 창작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된 장치를 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을 한 그 파일들을 저희 지닐이라 서버에서만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게 빠져나가서 시중에 유통되면 그 보호장치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강조한 건 AI 기술로 인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자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AI의 음악계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포샵 앱을 더 사진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의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제도가 보완되고 더구나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모방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활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그 메시지를 텍스트로 만들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음성이나 이런 걸 좀 따서 그 음성을 가지고 엄마 나 뭐 누구한테 잡혔어 뭐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AI 기술 발달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작곡과 편곡을 뚝딱 해내고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내는 AI의 위력, 조금 전 기자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림, 명화도 원하는 대로 감쪽같이 바꿔 새로운 그림으로 재창조하고 심지어 원래 없었던 사진의 배경도 실제처럼 뚝딱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한 AI의 위력을 오늘 과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현민입니다.
사실 제가 말이죠.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아주 최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아주 시기적절한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현민이 대장 내시경 특집 AI 100% 활용법 빠밤! 자, 아무튼 저번에는 말이죠. 제가 챗 GPT 체험하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번 챗 GPT 편에서 딸들에게 줄 선물 추천도 받아보고 경험이라고 적어주네. 과학 프로그램에 관련된 대본을 하나 써줄 수 있어? 어머! 출발! 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새로운 컨텐츠를 또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 챗 GPT가 대화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했다면 최근엔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도구로 생성형 AI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Let's go! 자, 그럼 먼저 해볼 기술은 이미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 포토샵으로 유명한 A사에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다는데요. 자전거 사진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옐로우 로드라인 치면 노란색으로 중앙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의 배경을 글로 쓰면요, 배경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럼 저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뭉크의 절규, 이 유명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왼쪽 상단의 빈 공간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생성형 채우기. 그러면 여기에 뭘 그려볼까요? 태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S-U-N 선이라고 치고 생성을 누르면, 자, 기다려볼게요. 야, 이거 치기만 해도 나온다고, 진짜로? 진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한껏 기대한 표정. 바로 그때. 오이? 근데 해가 조금 너무 유아틱한. 이 해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보면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뜨니까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그나마 이제 느낌 나오는 거는 이걸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인공의 머리가 너무 썰렁해 보이니까 모자를 한번 씌워줄게요. 자, 이쪽 머리 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H-A-T 해가지고, 자, 생성.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물이? 아니, 뭐 이렇게밖에 모자가 디자인이 없나? 원작의 그림체와 가까운 모자를 선택을 하자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올 블랙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해볼까요? 뭉크의 절규 주인공을 드래그한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를 누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치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요?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우와! 사람만 딱 사라지고 배경은 티 안 나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얘가 알아서 그려버렸어요. 와,
이것도 작품 같네 또. 이 기능을 이용하면 휴가철 사진 찍을 때 꽤 유용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진에 필요 없는 거를 그냥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나도 사라지는 거 아니지? 꽈떡. 자, 다음은 제가 제주도에서 뱅에돔을 잡았던 사진입니다. 정말 월척을 잡았는데요. 이 뱅에돔을 한번 강아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아지로 바꿔질라나? 자, 이 정도 넓혀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여기에 딱 누르고 생성형 채우기. 자, 강아지로 바꾸려면 글을 체인지 퍼피. 뭐야 이게? 얼굴도 약간 뭐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바뀌어버렸네. 자, 보니까 잉글리시 이게 불독이야 뭐야? 뱅에돔 잡은 낚시꾼에서 애견인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 강아지를 들고 있는 손도 나름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자, 요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 세로 사진이잖아요. 자, 이거를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캔버스 크기로 들어갔어. 이쪽을 뭐 예를 들어서 폭을 2000 해서 확인.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휜 부분이 생겨요. 이 휜 부분. 자, 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생성형 채우기 그리고 아무것도 안 치고 생성 누르면 5, 4, 3, 2, 1. 우와! 보셨죠? 옆에 배경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진짜 이렇게 바다가 생겼던 것 같아, 내 지금 기억에. 이야, 티가 안 난다. 대박. 없던 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능력.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성형 AI를 만나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되나? 글을 썼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냥 우선은 우리 과톡이니까 보라색 공룡이 과학 실험하는 모습 그려줘. 이거부터 이제 간단하게 갈게요. 자,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자 바로 생성된 그림 무려 4가지나 나왔는데요. 이야, 이게 지금 보라색 공룡이 실험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야, 시험관 유리 같은 걸로 뭐 아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야, 근데 이거 무슨 공룡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누가 온 것 같은 느낌의 보라색 공룡을 표현한 그림도 있고요. 이야, 되게 근데 작품성 있다. 그냥 막 그릴 줄 알았거든, 나는. 만약 사람이 작업했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렸을 법한 그림. AI는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니 허탈한 기분마저 듭니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킵니다. 앞에서 해본 것처럼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물론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사한 그림으로 사진을 재생성하거나 음성 분야에서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무한대로 작곡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얼마 전에는 1970년대 존 레논의 미완성곡을 AI가 마무리지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레논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해낸 것은 물론 믹싱 작업까지 스스로 해 올해 말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G사는 의류 가상 입어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의류 이미지만 있어도
AI가 다양한 체형의 모델이 실제로 옷을 착용한 것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오늘은 현민이의 대장 내시경 특집으로 AI 100% 활용해보기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생성형 AI를 활용해보시면서 다양한 재미와 경험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동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는 하는데요. 여기에다 그 속에 숨은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고 나면 동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사이언스 주에서 이동은 기자와 함께 동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주 앞으로 여러 동물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만나볼 동물 누구일까요? 네, 우선 이 첫 시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동물 중 하나죠. 판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이제 이름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푸바오 두 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게 SNS에서 요즘에 스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푸바오 영상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주변에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 어떤 모습인지 푸바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왜 푸바오의 영상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절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냥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푸바오는 탄생 자체가 큰 화제였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판다 자체가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있으니까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 이 판다는 국내에 단 3마리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 한 쌍이 우리나라로 왔었고요. 네. 이후에 2020년 7월에 이 두 마리 판다 사이에서 태어난 이 판다가 바로 푸바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판다가 됐고요. 푸바오는 이렇게 올해로 3살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100kg이 넘을 정도로 뭐 어른 판다만큼 아주 큰 크기로 자랐지만 갓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아는 판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온몸이 분홍색으로 털이 거의 없었고요. 네. 눈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크기가 16.5cm, 몸무게는 197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이 어른 판다를 생각하면 거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작았던 거죠. 이 당시 푸바오는 사육사들의 노력 끝에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는데 세계적인 멸종 취약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을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니까 저희도 당시 방송으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판다가 자연 번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연 번식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이 판다의 번식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 자이언트 판다의 경우는 가임기가 1년에 단 며칠밖에 되질 않습니다. 보통 이 3월에서 4월경에 짧게는 하루, 길어야 3일 정도 가임기가 오게 되는데 네. 이때 짝짓기를 해서 착상이 된 후에 120일 정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가임기가 지나면 다시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번식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 판다는 보통 아주 철저한 단독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두 마리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 번식기에만 만나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떨어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한 생명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군요. 자, 그렇다면 푸바오가 태어나는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육사들이 상당히 오랜 노력 끝에 이 푸바오가 태어나게 됐는데 먼저 이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가 왔을 때 합방을 위해서 서로의 방을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대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서로의 채취를 맞게 해주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이 철저히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지만 냄새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특히 판다는 청각과 후각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냄새만으로도 이 상대의 성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을 바꿔주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좀 번식이 가능해질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요. 이제부터 이 본격적으로 가임기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육사들이 자이언트 판다들의 호르몬 변화 데이터를 분석을 다 해서 이 짝짓기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를 정했고요. 여기에 이제 매달 아이바오의 혈액 검사와 호르몬 검사 데이터를 또 기록을 해서 이 서로 조합을 해서 최적의 시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바오는 임신으로 이 추정된 이후에 이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고 예민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부터는 이 전담팀이 아이바오를 맡아서 이 행동과 신체 변화를 꾸준히 관찰을 했고요. 그렇게 관리한 끝에 지금처럼 이 푸바오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판다가 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좀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태어난 만큼 아주 귀한 몸 바로 푸바오인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미 보고 계시는 것처럼 푸바오는 사육사 할아버지들과 네. 이 노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네. 하루에 대나무를 15에서 20kg 정도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판다들이 워낙에 더위를 싫어해서 여름철이 되면서 좀 유난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푸바오뿐만 아니라 이 러바오나 아이바오처럼 이 가족들도 종일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다가 잠깐씩 야외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 나와서도 특별히 마련된 얼음 바위가 있어요. 이 얼음 바위에 누워서 더위를 식히거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푸바오 영상을 보면 정말 대나무를 계속 먹고 있던데 네. 그게 그렇게 맛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바오를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푸바오는 내년 7월쯤이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한국과 중국이 작성한 협의서에 따르면 이 한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인데 네. 푸바오가 내년 7월 20일이면 딱 이제 4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자이언트 판다의 종 번식을 위해서인데요. 보통 판다의 성숙기가 생후 48개월인 4살 정도기 때문에 이 번식을 위해서는 짝짓기 할 수 있는 판다 개체가 많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번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짝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이외에는 다른 판다가 한국에는 네.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판다는 중국이 선물 외교의 일환으로 네. 좀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 선물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쉽겠지만 판다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이언트 판다가 이 세계적인 멸종 취약종입니다. 다른 종들처럼 무분별한 개발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특히 자이언트 판다가 먹는 대나무 종류가 25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대나무 종류 자체가 전체 1250여 종에 달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일부기 때문에 이 대나무의 분포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먹이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중국 정부가 1980년대부터 자이언트 판다 보호 활동을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남은 판다가 1,800마리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판다가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고요. 중국은 이 판다를 빌려주는 형태로 해외에 보낸 뒤에 우리나라 이 푸바오의 경우처럼 교배가 가능한 개체는 다시 돌려받아서 종 보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개체 수가 점점 더 늘기 시작했고요. 지난 2021년에는 국제 자연보전연맹이 자이언트 판다의 위협 정도 등급을 이 멸종 위기종에서 취약종으로 한 단계 낮추면서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안정성이 그나마는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푸바오의 엄마죠. 아이바오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건데 네. 최근에 이 사육사들이 아이바오의 몸에서 변화를 관찰을 했고요.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육사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먹는 시간들, 활동하는 시간들이 줄고 잠자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나무 먹는 양도 많이 줄었고 워터를 먹는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당근,
그리고 죽순 위주로 먹고 있고요. 이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현재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따로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이 관람객들에게는 얼굴을 보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판다의 경우는 임신을 하더라도 초음파로 태아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네. 태아가 너무 작아서 이 베테랑 사육사들도 배설물과 헷갈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다의 임신 동안은 계속해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바오도 최근에 꾸준히 초음파 진단을 받고 있고요. 또 이 사육사들이 몸무게부터 뭐 먹이의 양이라든가 하루의 활동 양 등을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푸바오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주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연구 내용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 울프슨 연구업적상을 수상한 조광욱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교수 등 국내외 3천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합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석학의 대중 강연과 12대 전략기술을 주제로 하는 부스 전시, 미래과학자를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페어 등도 운영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4,500여 건 발생해 피해액은 9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30% 넘게 감소한 반면 기관 사칭하는 유형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는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 15%가 넘고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올해에만 9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해외 직구 결제나 택배 반송과 같은 미끼 문자의 인터넷 주소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가로채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짜 공문이나 구속영장을 보내기도 한다며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이 크지만 보험 가입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이번 달부터는 첫 가입자의 경우 이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방 통행 표지를 무시한 채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배달 시간에 쫓긴 질주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18,000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사고 대비 숨진 비율은 자동차의 3배 육박할 만큼 사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절반 정도는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인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한 해 평균 224만 원에 달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정용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20대들은 뭐 800까지도 나오고요. 가입 경력, 가입 후에 사고가 났는지 여부, 나이는 어릴수록 위험도를 높게 보니까 이런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첫 가입 때도 사고를 여러 번 낸 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묶었던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20%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또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 사고가 줄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면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대형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넉 달간 활동 끝에 은행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동안 너무 높아 사실상 넘기 어려웠던 은행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세워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 중인데 성사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이 기존에는 문이 그냥 닫혀 있고 그냥 몇 개를 이렇게 꼽아서 그 안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은 열려 있는데 뭐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대형은행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은행은 높이고 지방은행은 낮춰 똑같이 맞췄고 저축은행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으로 관련 방침을 발표합니다. 고객을 잘 모으는 인터넷은행과 자금력이 있는 지방은행이 함께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방탄조끼까지 입고 돌격용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밤 8시 반쯤 필라델피아 킹셋인 거리에서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발견된 탄피만 50여 개, 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이 숨지고 2살과 13살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며 도망가는 40세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Our officers were able to apprehend the male in the rear alley of 1600 Fraser Street. And when they did, this male was wearing a bulletproof vest with multiple magazines in the vest. He also had a scanner and an AR-style rifle and a handgun. 전날 밤 늦게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So a little before midnight, just before July 4th, we had a shooting. It appears that we had multiple victims that were shot. Probably 3 of them were transported to Harris Southwest. 5 more victims were transported to John Peter Smith.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는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에서 괴한이 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축제 때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동기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I know that when it comes around holidays where you light up fireworks, some people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do shootings, to disguise their gunshots as fireworks. 미국은 지난해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 공원에서 백인 청년이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올봄 동해안 수온이 국내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이 10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년 기온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수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수면 기온 관측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 봄철 해면 수온 상승의 원인으로 러시아 북쪽 북극해의 빙하 감소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높은 기온이 유지된 것을 꼽았습니다. 강박장애 원인이 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과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강박장애로 진단된 31명과 건강한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두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강박장애 치료의 새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시간 높은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기존 대비 전력 밀도가 향상된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유성종 박사팀은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산물인 물의 영향을 줄이는 3차원 구조체 제어 기술을 개발해 고성능의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결과 연료 전진의 저항을 줄이고 전기화학적인 활성 표면적을 늘려 전력 밀도를 기존보다 40% 이상 높였으며 출력 밀도 또한 18%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팀이 개발한 군짐 로봇 제어 기술이 반도체 운영 관련 국제학술지에서 2022 우수 논문 탑5에 선정됐습니다. 장영재 교수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공장 안에서 1000대 이상의 군짐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연구소 창업기업을 세워 사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또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스코 DX와 협업해 철강, 2차 전지 소재 관련 공장에서 로봇 운영에 확대 적용 중입니다. 혹시 이강인 무시하는 일본 기자 질문에 불쾌하다는 음바페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2년 전 인터뷰 영상에 AI로 합성한 음성 질문을 더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일본 기자와 일본 축구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AI 활용의 명암을 다룬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AI 악용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수용자에게도 정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